C'est si bon, si bon de pouvoir l'embrasser, et puis recommencer à la moindre occasion. C'est si bon de jouer du piano 프랑스 tout 파리. le long de son dos, tandis que nous dansons. C'est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예술의 도시이자 영원한 영감의 도시. sans parler 그리고 파리 이곳에 산자를 위한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페르라셰즈가 있습니다. 쇼팽, 모딜리아니, 들라크루와, 오스카 와일드 등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들이 한데 묻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이응노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떠안고 이국 땅에 묻힌 한국 화가 고암 이응노. 한평생 한국적인 색채와 동양의 미를 알린 화가. 세계는 대체 이응노의 무엇에 매료되었을까요? 이 어른 그 시대 민족이 정신입니다. 그 시대의 민족 정신. 죽어도 그 아무리 죽어도 내 정신은 못 죽인다 그거야. 파리 근교 보쉬르센. 화가 이응노의 예술적 성과와 자산이 고스란히 남은 아틀리에에서 오래전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파리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파리가 건물이 다 시커맸어요. 그 연탄들을 이제 써서 그런지 완전히 그 노트르담 어디 뭐 건물도 보면 다시 아주 어둡고 그 시대에 내가 요즘에 작품을 다시 보게 되니까는 그 콜라주 그 작품이 보니까 어두워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또 고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몇 푼만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 속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우러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야쿠대로 시켜나갔다는데 산인도 갔었구나. 야쿠대로 올 때 프랑스の少女降りる時初めはもうとっても失敗したんだけど、フランスに来てもうたくさんの建物を見たら安心できたですね、本当に。 더 넓은 예술 세계를 위해 유럽 정착을 결심한 이응노는 1959년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여기 올 적에 돈 한 푼도 없이 왔어요. 우리 그 프랑스에서의 그 화가로서에는 늦은 거예요. 고암 선생님 친구분이 그것도 화가들이지. 아니 동양화를 하면서 왜 프랑스니 미국은 왜 가? 가면 중국으로 가야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나는 동양화를 하니까는 서양을 가는 것이고 너는 뭐 양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는 너는 동양으로 가야 해. 그거 얼마나 깊은 소리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암 선생님한테는 분명하니까는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거를 내가 고암 선생님한테서 많이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유, 참 아슬아슬하게 왔죠. 프랑스 화단과 예술가들은 아시아에서 날아온 낯선 화가의 행보를 눈여겨봤습니다. 지금도 이육로 연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Alors, il arrive un peu tard, il arrive en France en décembre 1959, à un moment où l'école de Paris n'est plus à son zénith. Elle est en train, elle ne le sait pas encore, mais elle commence à amorcer son déclin. 1900년대 초 세계 화단을 선도한 파리 학파, 일명 에콜 드 파리의 주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로 몰려든 외국인 화가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모딜리아니,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와 러시아 출신의 샤갈, 불가리아 태생의 줄 스파스킨 등 파리의 이방인 화가들이 주도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미술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파리의 과감한 예술 세계에 매료된 이응노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Qu'on peut dire, c'est que quand il arrive en France, c'est un artiste qui va assez rapidement être repéré par les gens qui s'intéressent à l'art abstrait, à l'école de Paris, en gros, et qui va être en partie intégré dans cette école de Paris. 파리가 사랑한 예술가 이응노는 파리 하늘 아래 잠들었습니다. 거기는 뭐 자주 가죠. 1년에 그래도 한 5, 6번은 가죠. 그래서 뭐 생각은 없죠. 뭐 내가 그냥 뭐 여기 왔습니다 하는 거 그냥 그 말은 없지만 뭐 서로 이게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도 그림이 그 군상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거기 보셨지? 예. 그걸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Parce que le Père-Lachaise, c'est un lieu touristique en soi, mais c'est un cimetière qui a à la fois le mérite d'être l'un des cimetières les plus pittoresques de Paris et qui a un cimetière qui est extrêmement visité parce que c'est un cimetière dans lequel vous avez plein de gloires du 19e et du 20e siècle qui sont enterrées. C'est un artiste qui a fait l'essentiel de sa carrière à Paris. C'est un artiste qui s'est intégré dans l'école de Paris. C'est un artiste qui a eu pas mal d'échanges avec d'autres artistes de la scène parisienne. Et pour moi, c'est symbolique parce que c'est quand même un rappel du fait que ça a été l'une de ces grandes figures de la culture française au XXe siècle. (1989년에) 이응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막혔던 둑이 터지듯이 이응노 선생님 전시회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특히 이응노 선생님은 도불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거의 팔지를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왜 안 파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 작품들을 가지고 전쟁터로 떠난다. 이건 나의 무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품들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들 앞에 다시 42년 만에 펼쳐주셨을 때 50년대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한국 미술계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거의 보물창고가 열리다시피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응노 사후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과 작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를 전혀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했다는 우리 화단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참 좋아하셨어. 이제는 알아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고아미 유럽에 가서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파리 갤러리를 보고 아 여기 미술이 내가 해왔고 준비했던 것은 맞지 않구나 느껴서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선택한 화랑이 파케티 화랑이거든요. 파케티 화랑이 당시 새로운 미술, 특히 앵포르멜 미술을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소개했던 화랑인데 거기에 맞춰 동양적 앵포르멜 형식에 맞는 그런 작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응로 자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앵포르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화단에 퍼진 추상 미술의 흐름인데요. 재료의 물성과 작품을 만드는 화가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재료를 구하기가 좀 힘든 시기여서 새벽 산책을 하다가 뭐 이런 잡지들을 전부 주워와서 또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또 오리고 붙여서 나름대로 조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으로 조형이나 형태를 만듭니다. 박인경 여사는 마치 조각 같다고 했어요. 거리의 쓰레기, 썩은 나무와 조개 껍질, 세상 모든 것이 이응노에게는 창작의 재료였습니다. 그저 잡지를 뜯어붙이던 파리 화단의 콜라주 기법을 넘어 이응노는 물감을 칠한 한지를 덧붙이고 칼로 긁어내 입체감과 역동성을 살렸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활 못하지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 때문에 온 것이니까는 열심히 하죠. 그 우리가 왜 저기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하면은 돈이 없어지니까. 이응노만의 새로운 입체 콜라주는 당시 앵포르멜 추상에 대응하는 동양적 추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게 된 이응노는 그렇게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소재의 제한과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글쎄, 그건 두세 살 때 이렇게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실 적에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콜라주도 하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시고 그 나이에는 뭘 하는가 이제 보기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것이 그 어린 시절에도 그게 보는 것이 그것이 오늘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꼭 어머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결론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거기는. 부친을 보고 자란 아들 역시도 자연스레 붓을 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는 한참 80년도 그때 그 몰쇼이라는 그 춤 계속 그 춤을 같이 가서 보고 거기서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결혼은 종이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연필을 놓으시는데 이렇게 보통 작가 같으면 봐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춤을 보시면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꼭 뭐 클래식 춤도 아니지만 이제 모던 춤도 봤어요 많이. 모던 춤도 그거는 이제 거기는 이제 서도하고 공통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모던 춤도 가서 많이 보고 이제 제목을 군상이라고 했지만 꼭 군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댄서 춤으로 이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서로 어울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응로 선생님 작품에서 굉장히 초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특히 1977년에 서울의 문헌화랑에서 이응로 선생님이 개인전을 가지셨을 때 그 당시 전시회의 제목이 무화, 춤추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열을 지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응노는 춤과 그림이 다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춤이 곧 그림이고 그림이 곧 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을 지어서 일사불란한 동작을 보이는 그런 무대 위의 사람들한테 이응도 선생님이 감동을 받고 그림을 그리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t on en a eu un exemple quand on a fait l'exposition ici en 2017, où je me rappelle notamment que je faisais visiter l'exposition à des officiels coréens et un des officiels est tombé en larmes devant l'une des peintures parce que ça le ramenait justement à cette histoire compliquée de la Corée, à la partition de la Corée, de l'Iungno qui sont particulièrement présentes et sensibles dans les œuvres de la dernière décennie de sa vie en fait. 글씨인 듯 그림인 듯 사람인 듯 자연인 듯 고함은 한 번의 분놀림으로 한 사람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살렸습니다. 허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거대한 군상 시리즈는 누군가에겐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다가 이제 그게 변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데모가 되고 뭐 하는데, 그게 나중에 광주를 저걸로 해서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 예. 결론은 이제 끝머리 가서는 그게 평화 주장을 해야 평화라는 것을 하신 건데, 예. 예. 그 이미지가 그래요. 이게 사실은 꼭 군상이라고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작품에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는 화가 이응노.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응노의 군상은 지금도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파리 사람들은 이응노를 통해 한국과 동양의 미에 눈떴습니다. Alors effectivement, à cette époque, il n'y avait pas d'enseignement d'art oriental à Paris. Donc quelqu'un qui voulait s'approcher de ces arts-là n'avait pas de possibilité. Donc quand il a fondé une école, il a dû aussi créer une méthode. Donc il a fabriqué des petits fascicules qui nous permettaient d'avancer pas à pas sur l'enseignement. Et au départ, il s'est appuyé sur une tradition, hein,
puis peu à peu, se confrontant à notre manière d'être et nos méconnaissances de l'art oriental, il a été peut-être plus méthodique et puis c'est comme ça qu'il a fabriqué sa méthode d'enseignement. Donc voilà. Au départ, on commence par la calligraphie. Hein, on apprend les traits qui composent les caractères chinois, les points, et puis après on les assemble. Et au fur et à mesure, jusqu'à former un caractère. Donc ça, c'est quand même le début de l'apprentissage. Hein, on passe par la calligraphie.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이응노는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서예를 기반으로 한 동양 예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D'abord, il nous prenait la main, donc c'était déjà un encouragement pour nous guider, hein, puisque quand on apprend à faire les premiers traits, c'est par la force de son geste. Il ne parlait pas beaucoup, donc les petits mots qui arrivaient étaient encore, peu à peu, hein, lentement. Et donc c'était des petits mots, mais il nous encourageait pour moi par le geste, c'est-à-dire le fait de considérer ce qu'on avait fait, de nous prendre la main pour nous aider à continuer dans le mouvement. Le reste, c'est donc cette vie, c'est ça qui arrivait à faire passer. Et c'était parce qu'on sentait sa force, je vous dis par la main, quand même par la main. 저희가 이제 요즘에 세금시에 가서 시연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만 해도 그것도 계속 전달하는 거죠. 시연회뿐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도 이제 그게 우리 제자들, 제자들이 벌써 또 가르쳐요. 또 벌써 40년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또 제자가 있으니까 그게 결혼은 아버지가 씨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학생 있는데 이런 이제 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하고. Quelquefois, c'est des doubantes claires, doubantes plus foncées, c'est des liesses claires, mais c'est des... 서예 기법과 추상의 재해석을 넘어 한자와 한글, 문자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해체하고 변형하는 문자 추상은 동양 추상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거꾸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좀. 점점 그게 커져야죠. 그게 이제 오늘날에까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분들한테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걸 길을 찾아야 된다. 화가로서의 자기의 그 작품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저희 결정하는 사람이지 미술을 가르치려고 온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야. 그것은 자연스럽게 돼요. 프랑스 보쉬르센의 유럽 최초의 한옥 고암 서방을 지은 이응노. 지금도 고암 이응노의 이름은 한국과 프랑스 예술의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On n'en avait pas conscience, on ne savait pas que ça appartenait à la Corée, mais l'envie des paysages et tout ça, oui, c'était sûrement très... Pour Ounoli, c'était toujours cette recherche du vivant et lié à la nature qui était vraiment sa force, hein, et en fait qui est une particularité bien coréenne, le côté naturel, hein, donc ça c'est voilà, très important. 내내 고향 산천을 그리워했지만
끝내 닿을 수 없었던 땅, 한국. 한 살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걸어다니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덕수고. 이거는 프랑스 TV에서 와서 이걸 찍었는데 이제 그때 그걸 내가 이제 그때 찍을 적에 저거 한 거죠. 아마 이것도 76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도. 저희 아버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 저기 그 옛날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처음에 고암 선생님이 그 집안 내 문제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던 모양 같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120년 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이응노는 서당의 학문도 중했으나 화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암에게 윤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결코 이제 가닿을 수 없는 그런 세계죠. 언제든지 고향에 오고 싶었으나 결국 가지 못했던 그런 데인데요. 고암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는 그 용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고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용과 불사조, 봉황을 불사조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용봉산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바위가 있다. 그 다음에 월산이라는 굉장히 따뜻한 산이 있다. 그래서 음양이 같이 이루어진 그런 고향에서 태어났고, 순백의 어떤 바위와 능선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한다. 그것이 아마 이제 고암 예술에 있어서 예술적 자양분이 됐었고, 또 자기가 한국화를 하는데 기본이 됐었던 하나의 요소였죠. 고암 선생이 19살 때 그 서울로 떠나게 되는데요. 해강 문화에 있을 때 호를 받았는데 그게 죽사입니다. 대나무와의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의 출세작이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하나의 예술적 출발점, 그것이 대나무입니다. 고암 이응노 선생이 있어 대나무는 사실은 그의 회화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전통적 교양에서 인격 수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대나무를 가까이 두고 대나무를 그린 화가 이응노. 프랑스에서 동양 추상의 세계를 추구하던 고암에게 대나무는 평생을 함께한 벗이자 인간 이응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직접 보고 그걸 이제 하시니까 완전히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하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작가는 별로 없어요, 보면. 그 선생의 그 작업을 다 꼽혀오고 있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혁명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도 그러시지. 우리 이 표현하는 방법도 다 자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거였죠. 완전히 개성적으로. 우리 제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연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고는 하지만 자기 걸로 이제 그걸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그걸 표현해야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일본으로 간다고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 일본 뺏기는 몰랐을 적이죠. 아마 처음 일본 갔을 적에 배 타고 가는 것이 첫 번 여행이야, 고암 선생님의. 이응노 선생님은 굉장히 그 시대 변화의 흐름에 예민했던 분이세요. 처음에 그림을 그리셨던 계기 자체가 집을 가출을 해서 서울로 가겠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항상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셨던 분인데, 1932년에 조선미술 전람회에 서예가 사라지게 됩니다. 차군자 작가들이 조선미술 전람회에 더 이상 출품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사라져가는 장르가 아니라 더 새로운 세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츠바야시 게이게츠 밑에 덴코 화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공부하시게 됐는데 일본으로 유학 가셔가지고 이분이 동양화만 공부하신 게 아니에요. 서양화를 배우셨고 데센 공부를 하셨어요. 이전에 사군자 작가였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사생의 중요성을 강하게 깨달으시고 이때부터 이응노 선생님의 풍경화들은 다 현장감이 굉장히 강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응노는 전통적인 동양적 사군자, 문인화 기법에서 탈피했습니다. 전통 필목을 사용하면서도 서양의 명암법, 원근법을 적용하며 사실주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Alors, en fait, la présence humaine est une présence très ancienne dans l'œuvre de Li Hung-no. On en voit, en fait, dès la première moitié du XXe siècle, dans certaines de ses peintures. Malheureusement, il nous en reste relativement peu, et notamment les peintures qu'il fait au moment où il étudie au Japon. Il y a quelques figures humaines, et puis surtout, il y a toute la période après la libération coloniale, qui est le moment où une bonne partie des artistes coréens essaye de sortir en fait de la tutelle japonaise et de la tutelle politique est finie, mais il y a toujours la tutelle culturelle, c'est-à-dire qu'ils se sont formés dans un environnement qui avait été mis en place par les Japonais, et beaucoup d'artistes à ce moment-là vont essayer de créer un art qui soit un art véritablement coréen. Et donc pendant toute cette période, il y a dans l'œuvre de Li Hung-no un certain nombre de représentations de scènes très contemporaines, de scènes de la vie quotidienne en Corée. Vous avez des lettrés, vous avez des ivrognes, vous avez même des prostituées représentées dans certains, vous avez des manifestations aussi. Et donc la présence, la figure humaine est déjà très présente dans son œuvre à ce moment-là. Ce qui se passe, c'est que quand il va passer... la présence humaine reste d'ailleurs dans son œuvre jusqu'au moins la fin des années 50 de manière très sensible et très visible. Et notamment, on a quelques œuvres inspirées du Buffet dans lesquelles on a des hommes très stylisés à la fin des années 50. 핵심을 과감하게 강조하는 이응노 특유의 표현법도 이때 굳어졌습니다. 이응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구했습니다. 네, 고함은 그 당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기점과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함 자신도 동양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도를 했었고요. 고함 자신은 국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척과 그런 논의를 가지고서 다양한 논의를 시도하던 끝에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초대한 초대전에 작품 2점이 출품이 됩니다. 이 2점이 그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이것을 보고 고함이 크게 고무가 되었죠. 미국에서 팔린 작품이 유럽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세계 화단을 자극하던 고함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동백림 사건에 연루됩니다. 북한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알아보려 동베를린에 방문한 것이 빌미가 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구속됐습니다. 67년 뭐 그때는 뭐 내가 기억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뭐 11살 때 뭐 어떤 기억을 하겠어요. 나한테는 김포공항에 나는 기억하기에 김포공항에서 도착하자 해갖고 거기서 바로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디 지하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버지 끄트머리 어디서 저기서 보고서 그래서 마지막에 오후가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작별한 거예요. 그냥 6개월 후에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 후는 이제 계속 그 재판 이제 오고 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뭐 이거 차고 뭐 이거 하고 뭐 하니까 못 보는 거지 뭐. En prison, évidemment, il va être confronté au fait qu'il n'a pas toutes les facilités pour travailler dont il pourrait bénéficier quand il était dans son atelier. Donc il va utiliser des nouveaux matériaux et il va par exemple utiliser la nourriture. Et donc quand il arrive en prison, il va continuer à créer parce que
Et donc la prison le confronte à des limites et qui doit arriver à contourner, qui doit arriver à surmonter. Il va créer jusqu'à son dernier souffle, quelques heures avant de mourir, il continuait à vouloir peindre. 양철 세숫대야에다가 못을 뚫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 작품이라든가 점점 더 이제 그 작품의 조형 형태를 바꾸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바풀이라든가 간장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표현 형태를 계속 확장하죠. 그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과 사회 이런 것에 대한 관심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고함에게 있어서의 어떤 내진 동백림 사건이란 정치적 사건은 고통이자 새로운 예술에 대한 어떤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과 종이의 경계가 선사하는 불규칙적인 형태, 칠흑같이 어둡고 침잠하는 시기에 어쩌면 한 가닥 빛을 품은 자화상들. 형무소에서 저희 그 친구들이 저희 면회 올 적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반가워서 또 잘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냥 붙잡고 그냥 울으니까는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울 짓을 왜 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제 말도 하지만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뭐 말 못했어요. 그거는 없애져야 되고 결론은 이제 평화를 주장해야 된다는 게 그것만 남은 거예요. 결론은. Qui est le moment où il y a une sorte de damnatio memoriae de Lee Hoon-no, où son nom ne peut plus apparaître dans les journaux. Lui n'a plus le droit d'aller exposer en Corée. Il est donc totalement coupé en fait de la Corée du Sud. Il va même prendre la nationalité française en 1983, à une période où la double nationalité n'existe pas pour les Coréens. Donc il perd la nationalité coréenne à ce moment-là. De mon point de vue, très clairement, il y a une phase coréenne de l'œuvre de Lee Hoon-no en France et qui coïncide en grande partie avec le moment où Lee Hoon-no ne peut plus retourner en Corée du Sud, qui est après 77, où Lee Hoon-no, on pourrait considérer que c'est pratiquement le moment où il est le plus loin de la Corée. Et c'est aussi le moment où son œuvre revient le plus à la Corée. Et pour moi, il y a une série d'œuvres qui est une série qui était liée à un projet éditorial qui n'a pas vu le jour, mais qui est une très belle série qui est au musée de Daejeon, qui est la série de peinture qui s'appelle Marco Polo, qui est presque un voyage vers l'Asie, qui est presque une manière de retourner vers l'Asie, que je trouve très symbolique en fait de ce retour. Et cet élément politique aussi de l'œuvre de Lee Hoon-no est aussi très clairement lié au fait qu'à partir de 1977, il y a cette cassure. Parce qu'on voit dans les œuvres de ces années-là aussi beaucoup de slogans politiques, parfois de slogans très agressifs d'ailleurs, et qui sont un contre-coup de ce moment où lui va se retrouver privé de la Corée.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참다운 것이 없어져 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마 고함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고함은 자기 그림 이외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탐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를 지독하게 거부했던 작가, 또 새로운 경지로 넘어가서 끊임없이 실험하는 거를 더 좋아했던 작가인 것 같아요. Et c'est quelqu'un dont l'œuvre est caractérisée
par un très grand éclectisme par certains aspects, sans la dimension péjorative que peut avoir ce terme parfois, c'est-à-dire que c'est quelqu'un qui était capable d'aller dans de multiples directions à la fois, et je ne pourrais pas vous dire pourquoi, il ne s'arrêtait jamais, mais je constate a posteriori qu'il a laissé derrière lui une masse d'œuvres énorme. Ce n'est pas mon cas, voilà, je l'ai pas, moi j'ai jamais eu la chance de le croiser, mais ce qui est évident, c'est qu'il était habité par ça, c'est-à-dire que quand on regarde son œuvre est une œuvre qui est une œuvre très plurielle. Donc j'ai essayé donc, de tracer ce visage en ayant sur le pinceau toutes les valeurs, donc du plus foncé au plus clair, et de partir donc, de mon propre travail pour appréhender un art différent. Et donc c'était me respecter en tant qu'artiste, et lui, il cherchait à ce que les gens soient artistes. Il ne cherchait pas qu'on fasse un sous noli. Il n'imposait pas son histoire, il nous amenait dans ses techniques et dans cette vision du monde à ce qu'on l'épouse et qu'après on en fasse notre histoire. Et ça, c'était un très beau cadeau. 파리 근교의 작은 도시 프레 생제르베. 이응노의 마지막 작업실이 있었던 곳인 만큼 골목마다 아버지의 흔적과 추억이 많습니다. 그냥 아까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저 가차게 가서 보니까는 이게 내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그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그때 그렇게 저 합작이니까 그래도 네 거라도 하나 거기다 붙여야겠구나. 그렇게 붙인 거죠 결국은. 74년 그때 이제 무뚝 제가 아버지가 생각하신 게 이제 이렇게 세라믹도 그렇고 접시 뭐 이런 모자이크 이런 것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뭘 그거다가 사용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벽화라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선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쪽을. 보는 사람에게 물론 딸려 있지만 뭐 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생각에는 패밀리라고 가족인 것 같아요, 보면. 그걸 거예요. 네. 그때 내가 고암 선생님을 처음 뵙기 때에 그런 분인지도 몰랐었어요. 동양화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동양화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림으로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무슨 큰 그 철학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고암 선생님 그림을 보고서는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고암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화가라서는 아무리 뭐니 해도 나에게는 고암 선생님이 정말로 예술가라고 느껴집니다. 뭐라 그럴까 숨기고 어른애 같죠. 어른애 같아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알기는 그 아버지는 항상 성격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순수하게 하시고. 네. 그거는 이 결론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큰 작가이셨어요. 그거는. 네.
그 끝까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돌아가실 그 저녁 때까지, 밤중까지 그림 얘기하셨어요, 항상. 앞으로 앞으로 뭘 해야겠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림밖에 없으셨어요. 네. 쓰레기통에서 주워놓은 거. 나무 조각, 그저 뭐 걸레 조각, 뭐 눈이 패는 거 작품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눈이 패는 게 또 작품 아닌 게 없어요. 예술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조금 걱정을 했어요. 자기 마음 묻는 데서 자기가 그래서 찾는 거예요.